락커에서 시계가 나왔습니다. 저는 넣은 적 없습니다. CCTV부터 확인해 주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단 한 번도 무단 결근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이 해명할 기회도 없이 쫓겨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투석을 받아야 했고 고등학생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호텔을 나서는 길에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3개, 딱 300원이었어요. 자판기 앞에서 아무도 옆에 앉아주지 않던 신입 청소 노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신입이 전국 18개 호텔을 소유한 세림 호스피탈리티 그룹의 창업주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반지하 골목에 검은 세단 세대가 멈췄습니다. 마지막 300원으로 건넨 커피 한 잔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의 조직을 바꿔놓았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윤서아 씨, 304호 VIP 클레임건 아직 처리 안 됐어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박세라가 프런트 데스크 너머로 파일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카운터를 넘어 로비 끝까지 닿을 만큼 또렷했어요. 아직 오전 9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각이었죠. 서아는 그 파일을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 아니었어요. 사흘 전부터 정직원 데스크에 쌓여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저 파일을 펼치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오늘로 3년째였습니다. 세림 그랜드 호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이 특급 호텔은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한 곳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면 샹들리에 아래로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프런트 직원들은 언제나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겉모습 뒤에서 서아는 매일 아침 혼자 남은 민원부터 처리하고 있었어요. 계약직이었으니까요. 그날 서아의 하루는 사실 새벽 5시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는 것이 요즘 서아의 패턴이었어요. 반지하 집의 작은 창문으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눈을 뜨는 순간 먼저 귀를 기울였어요. 안방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지 가쁘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일이었죠. 만성 신부전. 어머니 윤미숙은 매주 3번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비용이 매달 빠져나갔어요. 서아의 월급으로 감당하기에 빠듯한 금액이었고 통장 잔액은 늘 몇천 원대를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아침 서아가 핸드폰으로 확인한 잔액은 3,800원이었어요. 금요일까지 납부해야 할 투석비 일부가 남아 있었죠. 서아는 숫자를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숫자였거든요. 작은 방에서는 동생 도윤이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에도 새벽까지 공부하다 그 자리에서 잠들었던 거죠. 서아는 방문을 아주 조금 열어 담요를 꺼내 동생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요.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 아침약을 챙겼어요. 어머니가 서아의 기척을 느꼈는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더 자지. 다 잤어요, 엄마. 누워 계세요.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아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신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국제학부 합격 통지서를 혼자 찢어버린 것도 그 해부터 호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도요.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는 오래된 약속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거울 앞에서 호텔 유니폼을 입었어요. 집에서 나갈 때의 서아와 세림 그랜드 호텔 로비에 들어선 서아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반지하 좁은 방에서 통장 잔액과 치료비를 계산하는 가장이었지만 유니폼을 입은 순간부터는 어떤 고객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프런트 직원이 됐죠. 그 경계를 매일 아침 지하철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역 3개를 지나는 동안 표정을 정리하고 호텔 입구에서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가는 것이 서아만의 방식이었어요. 그날 오전 프런트 민원을 처리하던 중에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회색 청소복을 입은 남성이 청소 카트를 밀며 나왔어요. 짧은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걸음이 조심스러웠고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신입 청소원 강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청소 시작 전에 업무용 태블릿에 로그인을 해야 했는데 그 화면 앞에서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화면 속 버튼들이 너무 많았고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어느 것을 눌러야 청소 시작 처리가 되는지 알 수 없었죠. 태식은 화면을 3번 두드렸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박세라가 먼저 봤어요. 강 선생님, 이 정도 기계도 못 다루시면 여기서 일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목소리가 낮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던 직원 2명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인 채로 화면을 다시 보았어요. 오대성 지배인이 지나치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요즘 현장에 나이 든 사람을 뽑으면 꼭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태식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민원 파일을 정리하다가 그 장면을 봤어요. 계약 갱신까지 석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세라와 마찰이 생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았죠. 하지만 태식의 손이 카트 손잡이를 꽉 쥔 모습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손이 오래전 식당에서 모욕당하던 어머니의 손처럼 보였거든요.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세라가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배인도 아직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태식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잠깐 볼게요. 서아는 태식의 손에서 태블릿을 받아들었어요. 설정으로 들어가 화면 글씨를 가장 큰 크기로 키웠습니다. 홈 화면에서 자주 쓰지 않는 아이콘들을 폴더 안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남은 화면을 딱 3개로 만들었습니다. 파란 버튼 하나, 초록 버튼 하나, 빨간 표시 하나. 작업이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파란 거 누르면 청소 시작이고요. 초록 누르면 완료예요. 빨간 건 모르는 게 생겼을 때 프런트 부르는 거예요. 서아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 3가지를 손으로 적어서 청소 카트 손잡이 쪽에 붙였어요. 테이프로 꼼꼼하게 고정했습니다. 태식이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서아는 짧게 웃고 프런트로 돌아갔습니다. 오전이 지나면서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태식이 배정된 객실이 3곳이었는데 객실 정리가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었죠. 청소 카트를 미는 속도가 다른 청소원들의 절반이었고 침대 시트 교체에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하우스키핑 담당자가 프런트로 연락을 넣었어요. 오늘 오후 해당 객실에 체크인 예약이 있으니 서두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아는 점심시간 알람이 울리는 것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니폼 위에 작업용 장갑을 끼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객실로 올라가 태식을 찾았어요. 태식은 침대 시트를 반쯤 교체하다가 어디서 당겨야 하는지 몰라 멈춰 있었습니다.
서아가 반대편 모서리를 잡고 시트를 끌어당겼어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당기자 시트가 매끄럽게 고정됐습니다. 베개 커버를 씌우고 수건을 세 갈래로 접는 것도 서아가 손을 보탰어요. 태식이 서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계약직이라면서 왜 나까지 도와줍니까? 서아는 수건을 접으며 대답했어요. 계약직도 사람이고 청소원도 사람이잖아요. 태식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 침대로 이동했어요. 서아도 말을 더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객실 정리를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은 이미 절반이 지나 있었어요. 서아는 구내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판에 밥과 국을 담았어요. 자리를 찾으려고 둘러봤는데 식당 구석 테이블에 태식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빈자리가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는 청소원들이 둘씩 앉아 있었지만 태식 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식판을 들고 태식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서아는 가방에서 작은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계란말이 몇 조각과 멸치볶음이었어요. 그걸 태식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침에 좀 더 쌌어요. 드세요. 태식은 잠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밥을 먹으면서 내일 어머니 병원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고 태식은 반찬을 천천히 집어 먹었어요. 태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 청소부 옆에 앉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요? 서아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짧고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식의 눈빛이 그 말에서 잠깐 멈췄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서아를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멀리서 박세라가 식판을 들고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서아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해외 VIP 체크인 예약은 사흘 전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고령의 부부였어요. 남편은 무릎과 고관절 질환으로 이동에 불편이 있었고 아내는 복수의 식품 알레르기 이력이 있다는 사전 정보가 예약서에 적혀 있었죠. 세림 그랜드 호텔에서 사흘을 묵을 예정이었고 비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먼저 빠른 영어로 말을 꺼냈습니다. 체크인보다 먼저 몇 가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발음이 분명했지만 의학 용어가 여럿 섞여 있었어요. 아내가 그것을 이어받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목록, 응급약 보관 방법, 욕실 손잡이 위치, 식단 제한, 휠체어 이동, 동선까지. 영어가 빠르고 요구사항이 촘촘했어요. 박세라가 먼저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고개 끄덕임 뒤로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의료 관련 용어를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정직원도 함께 들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부부가 같은 말을 2번 반복했고 남편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그때 서아가 앞으로 나섰어요. May I assist you directly, 서? 부드럽지만 주저함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부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언급한 알레르기 성분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글루텐, 갑각류, 특정 방부제, 그리고 응급약이 있다면 호텔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욕실 손잡이 위치는 체크인 후 직접 객실에서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고 식당 예약 시
알레르기, 메모를 주방에 미리 전달하는 절차도 설명했어요. 휠체어 이동 동선은 엘리베이터와 로비 구조를 기반으로 두 가지 경로를 제안했습니다. 부부가 서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서아가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 공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투석 치료를 수년간 함께 다니면서 의료진의 설명을 들어왔고 어머니의 식단 관리와 이동 보조를 직접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인 지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You understand exactly what we need. Thank you.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크인이 마무리됐어요. 부부가 객실로 올라간 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세라는 자신의 데스크로 돌아갔고 서아도 자리를 정리했어요. 복도 끝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태식은 그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손에 든 채로 청소 카트를 옆에 세워두고요. 태식의 눈이 서아를 따라 움직였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VIP 부부가 체크아웃하는 날 아침 본사로 감사 편지 한 통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세림 그랜드 호텔 프런트의 한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적으로 응대해 주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원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아. 오대성 지배인이 그 이메일을 출력해서 들고 왔어요. 서아를 불러서 건네줬는데 칭찬인지 보고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서아는 종이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박세라는 그 종이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전 직원 게시판 가장 위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서아는 퇴근 전에 그것을 봤어요. 공지의 제목을 읽으면서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최우수 고객 감동 직원 특별 표창 후보자 공개 모집. 그리고 그 아래에 이미 추천된 후보자 명단이 있었어요. 맨 위에 적힌 이름 세 글자를 서아는 2번 읽었습니다. 윤서아. 서아는 그 공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포상 내용이 세 줄로 적혀 있었어요. 포상금 1,000만 원. 정규직 특별 전환 심사. 본사 서비스 교육팀 근무 기회. 서아는 그 숫자들을 읽으면서 즉각적으로 다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1,000만 원이 어머니의 투석 치료비 몇 달치라는 계산이 먼저 왔어요. 정규직이 된다면 계약갱신 불안 없이 어머니 곁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본사 근무는 아직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도 서아에게는 지난 3년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어요. 그날 퇴근 후 서아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많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잘 되면 알려주겠다고만 했죠.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서아를 더 단단하게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세라가 말수가 줄었어요. 아침 인수인계 때도 서아 쪽을 보지 않았고 점심도 혼자 먹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서아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작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에게 와야 할 업무 공지가 하루 늦게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함께 나누는 간단한 스낵이 돌았는데 서아 자리는 건너뛰었습니다. 팀 대화방에서 서아만 빠진 채로 스케줄 변경 논의가 이루어졌고 서아는 당일에야 바뀐 일정을 알았어요. 작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서아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박세라가 직접 무언가를 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다만 그녀가 있는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서아를 조금 더 멀리 대했고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는 서아에게 좀 더 말을 걸었습니다. 서아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버텼어요. 어머니의 투석비, 동생의 교육비, 정규직 자리,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두고 아침마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태식은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켰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배정된 객실을 정리하고 점심에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서아가 여전히 맞은편에 앉았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서아에게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 됐습니다. 태식은 서아가 주변에서 고립되어 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태도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도, 서아가 그것을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것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후였어요. VIP 고객 한 명이 프런트에 체크인을 마치고 로비를 가로지르다가 프런트 카운터 끝에 무언가를 올려두고 지나쳤습니다. 자리를 비웠던 서아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고객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였어요. 카운터 끝에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고객이 두고 간 물건이라 프런트 보관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박세라가 서아보다 먼저 그 박스를 봤어요.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곧 확인됐습니다. 고가의 손목시계였어요. 고객이 체크인 후 객실로 올라가기 전에 잠깐 내려놓고 잊고 간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분실물 처리 절차대로 접수하려고 시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실물 보관 서류를 작성하러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 사이 박세라의 눈이 시계와 서아의 뒷모습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는지 그 순간 서아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후 근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서아는 분실물 접수를 마치고 다시 프런트로 돌아와 있었어요. 시계는 서류와 함께 보안팀으로 인계됐고 고객에게는 문자 안내가 나갔습니다. 절차대로 처리된 것이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그 VIP 고객이 프런트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까 두고 간 시계를 찾으러 왔는데요. 서아가 보안팀에 인계됐다고 안내를 드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세라가 먼저 나섰어요. 잠깐만요, 고객님. 저도 아까 그 시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처럼 들렸어요. 말하기 정말 어렵지만 아까 윤서아 씨가 그 시계를 주머니에 급하게 넣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말이 프런트 공간 안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서아가 박세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고객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오대성 지배인이 불려 나왔고 보안팀장 김명훈이 함께 왔어요. 서아는 자신이 분실물 접수를 했고 보안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김명훈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직원 로커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아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숨길 것이 없었으니까요. 직원 로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아의 로커 번호는 14번이었어요.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유니폼 여벌, 개인 가방, 작은 파우치, 어머니 약 봉투, 평소와 같은 내용물이었어요. 김명훈이 안쪽까지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작은 박스였습니다. 서아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 박스를 꺼냈을 때 안에 있는 것은 손목시계였습니다. 저는 넣은 적 없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김명훈과 지배인이 서로를 봤어요. 고객은 시계를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아는 분실물 접수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고
다시 설명했어요. 그 서류가 보안팀에 남아있다고도 했죠. 그러나 지배인은 말했습니다. 접수 서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로커에 들어갔는지를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서한은 CCTV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프런트와 로커룸 CCTV를 전부 보면 자신이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이 진지하지 않았어요. 평가 일정이 코앞이었고 VIP 고객과의 문제가 퍼지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 상황을 복도 끝에서 바라봤어요. 박세라와 눈이 마주치는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 편에서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태식은 그날 오후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 상황을 보고 천천히 청소 카트를 창고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태식의 눈빛을 보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서아는 지배인실로 다시 불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오대성 지배인이 그것을 서아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윤서아 씨, 지배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서아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올라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기 전에 서아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CCTV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저는 그 시계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치료비가 걸린 문제예요. 한 번만 제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서아는 그 말이 끝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실에서 나온 서아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를 손에 쥔 채로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었는데 복도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몇몇이 서아를 봤지만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세라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서아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탈의실로 걸어갔어요.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단추 하나씩이요. 3년 동안 매일 아침 입던 유니폼이었어요. 집에서는 거울 앞에서 이것을 입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됐던 옷이었습니다. 서아는 유니폼을 반납 바구니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구겨지지 않게 펼쳐서요. 로커에서 개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여벌옷, 파우치, 어머니 약 봉투,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던 작은 사진 한 장. 어머니와 도윤, 그리고 서아 셋이 찍은 것이었어요. 도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서아는 그 무렵부터 이 사진을 로커에 두고 힘든 날마다 봤습니다. 그것만 가방에 넣었어요. 명찰은 데스크에 반납했습니다. 보안카드도 돌려줬어요. 담당자는 서아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의 수령 확인 도장을 찍는 것으로 끝이었어요. 서아는 직원 출입문을 통해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서울의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앞 도로에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맞은편 건물 유리창에 도심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세림 그랜드 호텔 입구의 황금빛 조명이 서아의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고쳐들고 걸음을 옮겼어요. CCTV를 먼저 보자는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3년간의 기록이 하루 만에 뒤집힌 것, 어머니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들이 걸음을 옮기는 동안 머릿속을 돌았습니다. 그러나 서아는 지금 당장 무너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있고 공부하다 잠든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호텔 옆 작은 공간에 자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앞을 지나치려다 멈췄어요. 자판기 옆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거든요. 낡은 청소복을 아직 입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강태식이었어요. 서아는 태식이 퇴근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요. 서아는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3개가 보였어요. 300원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면 조금 모자란 돈이었죠. 서아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판기 투입구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버튼을 눌렀어요. 종이컵 커피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들고 태식에게로 걸어갔어요. 강 선생님, 이게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마지막 커피예요.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의 손에 들린 종이컵을 봤어요. 그리고 서아의 얼굴을 봤습니다. 왜 마지막입니까? 서아는 커피를 태식의 손에 건네며 애써 웃었어요. 오늘 잘렸거든요.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아는 그 앞 벤치 끝에 걸터 앉았어요. 태식은 커피를 손에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로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가 먼저 말했어요. 저 없어도 태블릿 모르겠으면 꼭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파란 버튼, 초록 버튼, 빨간 표시. 이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태식이 그 말을 들으며 커피를 내려다봤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서아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어요. 도로 건너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래도 억울하다고 제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 끝났어요. 태식은 한동안 식어가는 커피를 손에 든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도로 불빛 속으로 멀어졌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낡은 청소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태식이 말했어요. 나 강태식이요. 상대편의 숨이 순간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세림 그랜드 호텔의 모든 CCTV 영상과 출입 기록을 보존하세요. 마스터키 사용 이력도 전부요. 전화가 끊겼어요. 태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서아가 들어서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오늘 좀 늦었네. 네. 좀 정리할 게 있었어요. 서아는 가방을 방에 내려놓고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어머니에게 해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꺼내면 어머니가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몸이 약한 사람이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도윤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서아가 지나치려는데 도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누나의 얼굴을 한번 보더니 말없이 다시 문을 닫았어요. 그것이 이 남매의 방식이었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대신 그냥 있어주는 것이요. 서아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 집 창문으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감으면 오늘 하루가 돌아왔어요. 지배인실 책상 위의 종이, 명찰을 반납하던 손, 자판기 앞에서 동전 3개를 넣던 순간 태식의 굳은 얼굴,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이요. 억울하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서아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확인하듯이요.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다시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서아는 평소와 같은 시각에 눈을 떴어요. 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약을 챙기고 부엌에서 물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어요. 다만 유니폼을 입지 않았을 뿐이었죠.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쉬어? 서아는 대답하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어머니가 딸의 얼굴을 봤어요. 서아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유 없이 내보냈다고,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그렇지만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서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가 놓으면서 말했어요.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가난하게 살지는 마라. 그건 내가 항상 한 말이잖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방에서 도윤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짐작한 것 같았어요. 누나 옆에 앉더니 아무 말 없이 라면을 끓이겠다고 했습니다. 어색한 방식의 위로였지만 그것이 도윤의 방식이었어요. 서아는 처음으로 집안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 만에 뒤집혔다는 것이, 어머니 치료비를 다음 달에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아직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한꺼번에 눌러왔어요. 바로 그때 창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어요. 누나, 차가 3대나 들어왔는데 엄청 크다. 여기 골목에 저런 차가 왜 들어오지? 서아가 창가로 갔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는 차 아랫부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검은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아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정장 차림의 남성이 보였어요. 윤서아, 씨댁 맞습니까? 세리모 스피탈리티 그룹 감사실에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골목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2명, 그 뒤로 여성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이 있었어요. 낡은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이었어요. 짧은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 약간 굽은 듯한 자세. 서아가 매일 점심을 함께 먹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식이었어요. 서아는 그를 알아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청소 카트를 밀던 사람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수행원을 데리고 자신의 집 앞 골목에 서 있었어요. 이 두 장면이 한 사람에게서 겹쳐지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윤서아 씨, 정식으로 다시 소개하지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세리모 스피탈리티 그룹 회장 강태식입니다. 서아의 등 뒤에서 어머니가 인기척을 냈어요. 도윤도 나와 있었습니다. 골목 창문에서 이웃 주민들이 내다보고 있었어요. 서아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식과 뒤에 선 사람들, 골목을 가득 채운 차들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태식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그 사람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이 같다는 사실이 너무 천천히 실감됐어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겪은 일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복직 처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복직.
하루 만에 원상복구가 된다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치료비, 정규직 전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번에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아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제가 회장님께 커피를 사드렸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라면 싫습니다. 태식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시계를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먼저 밝혀주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골목이 조용했어요. 태식 뒤에 선 수행원 중 한 명이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태식이 오래 서아를 바라봤어요. 점심시간에 식당 구석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천천히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반갑다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오래 찾고 있었던 것을 이제 확실히 봤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으러 온 겁니다. 태식이 수행원을 돌아봤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서아의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았어요. 도윤은 골목 입구에 선 검은 세단들을 바라보다가 누나 쪽을 봤습니다. 서아는 어머니의 손을 한번 꽉 쥐고는 태식을 향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공식 감사회의가 열린 건 사흘 뒤였습니다. 장소는 세림 그랜드 호텔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긴 탁자 한쪽에 감사팀과 법무팀, 보안팀장 김명훈이 앉아 있었고 반대쪽에는 오대성 지배인과 인사 담당자가 자리했습니다. 박세라는 탁자 끝쪽에 앉아 있었어요. 시선을 탁자 위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계약직 명찰 없이 자신의 이름만 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김명훈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태식의 연락을 받은 다음 날 밤부터 혼자 다시 기록을 들여다봤다고 했어요. 처음 조사할 때는 지배인의 빠른 결론에 맞춰 움직였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아가 로커룸에서 나오는 CCTV 화면과 시계가 발견된 경위 사이의 시간 차이, 그리고 마스터키 사용 이력이었어요. 김명훈이 탁자 위에 자료를 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터키 출입 기록이었어요. 세림 그랜드 호텔의 직원 로커룸은 개인 자물쇠 외에 마스터키로도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가 분실물 접수를 위해 데스크를 비운 시간대에 로커룸 마스터키가 사용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 마스터키를 수령한 직원의 이름이 기록에 찍혀 있었습니다. 박세라였어요. 두 번째는 보조 CCTV 영상이었습니다. 로커룸 입구 정면 카메라는 각도가 맞지 않아 내부를 직접 보여주지 않았지만 복도 끝에 설치된 보조 카메라가 로커룸 문이 열리고 닫히는 장면을 담고 있었어요. 그 영상 속 인물의 동선이 시계가 발견되기 직전 시간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아가 작성한 분실물 접수 서류였어요. 서아가 시계를 프런트에서 보안팀으로 인계하는 과정이 서류상에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시계를 개인적으로 취한다면 이 서류를 먼저 작성할 이유가 없었죠.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명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 가지 기록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세라는 탁자 위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이 박세라에게 물었어요. 마스터키를 사용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달싹이더니 다시 다물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겁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오대성 지배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전체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아의 계약을 해지했던 것이 이제 감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표정에서 보였어요. 인사 담당자는 손 위에 올려놓은 펜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분노가 올라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상하게도 그것보다 먼저 피로감이 왔습니다. 박세라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안에 있었던 불안과 질투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요. 감사팀이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박세라의 행위는 업무 규정 위반과 동료에 대한 허위 진술로 처리됐어요. 오대성 지배인의 졸속 처리도 절차 위반으로 기록됐습니다. 서아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어요. 감사팀장이 서아에게 물었습니다. 원하는 처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서아는 잠시 탁자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만 돌아가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당합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서아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계약직 직원의 해고, 전 독립감사를 의무화해 주세요. 한 사람의 판단으로 즉시 해고가 되는 구조는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고령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디지털 기기 적응 교육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세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환경이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셋째, 직급에 관계없이 부당한 일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보호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말이 끝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탁자 맨 끝에서 강태식이 서아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조용히 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세림 호스피탈리티 그룹 본사 건물 3층에 새 공간이 생겼어요. 유리문 위에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장 서비스 교육센터. 서아가 감사회의에서 요청했던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면서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그 센터의 첫 번째 센터장으로 윤서아가 임명됐습니다. 어머니 윤미숙은 이제 안정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병원비 납부일을 먼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달이 생겼습니다. 반지하 집의 냉기가 조금 덜해졌고 냉장고 문의 메모지 숫자들이 줄었어요. 도윤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녁, 도윤은 누나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서아는 동생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밥 먹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남매의 방식이었죠. 현장 서비스 교육센터 첫 교육날이었어요. 12명이 교육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었는데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2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였죠. 서아는 앞에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업무 태블릿 교육이 시작됐어요. 서아가 화면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맨 뒷줄에 앉은 신입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2번 눌러봤다가 잘 안 됐는지 잠깐 멈췄습니다. 다른 참가자들 몇몇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앞에서 발표를 멈추고 뒷줄로 걸어갔어요. 옆에 있던 의자를 끌어와 그 직원 옆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설정에서 글씨부터 크게 바꿔볼게요. 앱 들어가기 전에 이걸 먼저 해야 훨씬 편해요.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글씨를 최대 크기로 키웠습니다. 화면이 단순해졌어요. 그 직원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됐네요. 이런 걸 아무도 안 알려줘서 계속 작은 글씨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서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다 이래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배우는 기계 다루는 것보다 사람 먼저 보는 눈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 말이 교육장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교육장 뒤편에서 강태식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문 옆에 서서
서아가 의자를 끌어와 신입 직원 옆에 앉는 것을 보고 있었죠. 조용히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쉬는 시간이 됐어요. 참가자들이 잠깐씩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태식이 서아 쪽으로 걸어왔어요. 손에 자판기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 센터장. 서아가 돌아봤어요. 태식이 종이컵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살 차례요. 서아는 그 컵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1년 전 골목 자판기 앞에서 300원을 넣던 손이 생각났어요. 그날 태식이 처음으로 말을 건네던 것도요.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교육장 유리창으로 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왔어요. 안쪽에서는 참가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태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날 일. 서아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억울했죠. 지금도 가끔은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는 것. 태식이 커피를 들어 작게 건배하듯 들어 올렸습니다. 서아도 따라 들어 올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교육장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태블릿 버튼을 처음으로 제대로 누른 것 같았습니다. 짧은 탄성이 섞여 나왔어요. 서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윤서아가 가진 돈은 3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자신의 배를 채우지도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마련하지도 않았어요. 모두가 외면한 한 사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친절은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생을 다시 돌려놓았죠. 세상은 때때로 사람의 이름표를 먼저 봅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젊은지 늙었는지 가진 것이 많은지 적은지. 하지만 사람의 진짜 가치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가에서 드러나는지도 모릅니다.